안녕하세요. 이롤쌤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 보셨나요? 지난 12월 18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벌써 손보겠다는 건데요. 아니,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바꿔요? 네, 그만큼 현장에선 이거 너무 힘들다 하는 목소리가 컸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은 그래서 결국 시행되고 있는 이 고교학점제가 왜 그리 말도 많고 시끄러운지, 그리고 최근에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쉽게 정리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변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쉽게 말하면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과목을 골라 듣는 거죠. 아이들이 진로랑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3년 동안 192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겠다라는 제도예요. 제도 취지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획일적으로 찍어내는 교육 말고 우리 아이들 학생 맞춤형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취지는 좋은데 현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상적인 교육보다는 이상한 혼란이 먼저 터져 나왔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현장에서는요, 혼란 그 자체라고 말을 많이들 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문제들을 많이 꼽았습니다. 우선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 과부하예요. 아이들이 학점을 못 따면 결국 선생님이 보충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점을 못 따면 교사가 보충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학점당 5시간 이상이었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수업도 하고 생활 지도도 하고 행정 업무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보충까지 해야 되니까 현장에서는 이건 너무 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간 개설 과목 격차입니다. 서울처럼 대형 학교에서는요, 과목이 거의 100개도 넘게 열릴 수가 있는데 지방의 소규모 학교는 절반 수준밖에 못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학점제인데 선택권이 애초에 다르니까 교육 격차의 걱정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시와의 괴리예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학점제는 선택을 강조하는데 대학은 여전히 내신과 수능 구조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과목이 나중에 분리하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나는 이걸 선택하고 싶은데 이거는 되게 등급받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야. 그러면 나는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들 말로는 자유인데 현실은 눈치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의 불안을 키우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12월 18일 개선안이 뭐냐?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수 기준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겠다. 원래는 과목을 이수하려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됐어요. 첫 번째는 출석률의 3분의 2 이상을 만족을 해야 됐고요. 두 번째로는 학업 성취율의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선택 과목은 출석만 채우면 이수를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공통 과목 있죠? 공통 과목은 기존처럼 출석률과 성취도를 모두 반영합니다. 그리고 보충 지도도 좀 바뀌어요. 원래 학점당 5시간 이상이었는데 3시간 이상으로 완화가 되고요. 출석이 부족한 학생은 일부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학습이 많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학교도 새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부터 고교학점제 취지는요, 우리 아이들 중 그 누구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방향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취지도 저는 그 방향성에 맞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이 많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학교도 새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요,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현장 안에서 목소리가 여러 갈래로 존재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개선안은 분명히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이건 현장 교원 단체들도 계속 요구해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만 선택 과목 평가 방식을 두고는 현장에서 의견이 좀 엇갈려요. 교원단체 쪽에서는 선택 과목은 아예 절대평가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제안을 강하게 해오고 있고요. 이번 개선안은 그 지점까지는 가지 않고 이수 기준을 유연화하겠다라는 쪽을 택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정과 논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자체를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이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제도가 어떻게 조정되든 결국 우리 학생들한테 남는 건 무엇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어떻게 공부했는가입니다. 제도가 조금 흔들려도 대학이 학생을 볼 때 던지는 질문은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이 과목을 선택했는가? 그 수업 안에서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그래서 그 선택이 학생의 진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 저는 제도가 흔들릴수록 탐구력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봤던 사례 하나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종종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학생부 컨설팅을 나가거든요. 작년 졸업생 결과를 놓고 왜 붙었지, 이 학생은 왜 떨어졌지를 같이 복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충격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반고 학생이고요. 이공계를 희망했어요. 그리고 전 과목 내신이 1.4였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정교권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면요. 너무 안타깝게도 서울대부터 연세대, 고려대까지 다 떨어지고요. 심지어 경희대도 전부 불합격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학생의 발목을 잡았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확인된 건 수능 최저 미충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너무 현실적인 얘기죠.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수능에 등급을 못 맞추면, 최저를 못 맞추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하게 보았던 거는 바로 경희대 교과 전형이었어요. 이 학생이 경희대 교과 전형에 불합격을 한 거예요. 교과 전형은 당연히 교과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 교과 70%, 종합평가 30%로 경희대는 선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학생이 경희대가 요구하는 최저는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합격을 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교과 종합평가 30%를 잠깐 말씀드리면 채특을 중심으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봅니다. 그 안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죠. 탐구력도 있어요. 즉 대학은 이렇게 묻는 거죠. 이 학생 등급은 좋은데 전공 관련 과목을 도전적으로 들었을까? 그리고 그 수업에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탐구가 확장이 됐을까?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입학사정관으로 학생부를 읽던 시선으로 이 학생 기록을 다시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전공 핵심 과목 성취가 다소 아쉬웠습니다. 전체 내신은 좋죠. 1.4라는 내신을 갖고 있지만 이 학생이 잘해야 되는 물리나 화학이나 미적분의 등급이 다 2, 3등급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특 문장도 비슷한 표현이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문구가 알게 됐다, 정리했다, 설명했다 이런 나열식의 문구였고요. 무엇보다 왜 궁금해했는지, 뭘 찾아봤는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음 질문이 뭐였을지 이런 흐름이 기록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학생이 1.4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버텼을까요? 그 노력은 진짜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대학이 보는 건 그 숫자만이 아니라 그 숫자 안에 들어있는 그 전공에 대한 깊이와 학업의 밀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경희대학교가 매년 합격자들의 그 산포도를 발표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붙은 친구들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고요. 불합격한 친구는 X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희대 다른 과에서도 보면 가장 등급이 좋은 아이들이 불합격된 거를 종종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학생이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교과 정성평가 30% 때문에 당락이 갈린 사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세특이 좋은 거예요? 선생님, 우리의 세특은 괜찮은 건가요? 제가 한번 이 두 가지 문장을 비교해 볼게요. 먼저 아쉬운 세특이 예시입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함,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책을 설명함. 이 문장 익숙하시죠? 학교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문장이 틀렸다가 아니고 대학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가 안 보이고요. 어떤 질문에서 출발했는지가 안 보이고요. 무엇을 보고 이거 이상한데 하고 의문을 가졌는지 그게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학생만의 생각의 흔적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 읽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열심히 하긴 했어. 근데 바로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그런데 이 학생은 뭘 고민했지? 이 학생의 탐구력과 사고력은 어디서 확인하지? 정리함, 설명함, 이해함 이런 말들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수업을 따라갔다 정도로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좋은 세특의 예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산재 노동자 관련 호소문을 접한 뒤 주장 내용의 사실 여부에 흥미를 느껴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찾아 항소, 패소, 취하 건수를 연도별로 정리함. 자료 출처를 비교 검증한 뒤 비율을 직접 산출하며 주장과 수치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규명함. 단순 요약이 아니라 왜 이런 의사결정이 반복되는가라는 추가 질문을 세워 제도적 원인까지 확장하려는 태도가 인상적이며 근거를 수치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가 돋보임. 이 문장 어때요? 길죠? 근데 대학은 이런 문장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학생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했는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일단 먼저 문제의식이 구체적이죠. 호소문을 읽고 의문이 생겼다. 출발점이 명확해요. 그리고 스스로 검증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냥 공감했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자료를 직접 찾고 계산을 했죠. 데이터도 모아보고 비교도 하고 숫자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검증했다. 규명했다. 인상적이다. 논리적 사고가 돋보인다. 어때요? 학생의 역량이 보이는 서술어가 보이죠? 이게 바로 탐구력이고 대학들이 찾아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2028 대입 개편으로 가면서
앞으로 이 흐름이 조금 더 또렷해지는데요. 2028 대개편부터는 대학이 받는 정보가 지금보다 더 추가가 돼요. 예전에는 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이 정도로 아이들을 평가했죠. 그런데 여기에 과목별 평가 정보가 더 추가로 제공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추가로 제공이 되냐면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수행한 수행평가의 영역명이 뭐였는지, 그리고 성취도별 분할 점수가 어떻게 나뉘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에 제공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학이 학생부를 이제 평가할 때 이 과목은 수행평가 비중이 컸네. 그리고 이 아이가 한 수행평가 이름은 이런 거였네.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았는지까지가 보이네. 이렇게 맥락이 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점수만 예쁘게의 시대가 아니라 수업 속에서 어떤 탐구를 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흐름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번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탐구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뭘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단순하게 루틴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탐구력은 감이 아니라 루틴으로 키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진로 탐색입니다. 그러니까 진로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할 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지, 무엇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좀 수월하게 해내는지 이런 것부터 좀 찾아보셔야 키워드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질문이 출발점이에요. 교과서든 수업이든 뉴스든 어라? 이렇게 하는 순간 있죠? 왜? 하는 순간 그 순간 탐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입니다. 이제 독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 공부, 전공의 깊이를 보여주는 게 독서거든요. 그 독서를 함으로써 주제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팩트플리스를 읽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세상을 늘 더 나쁘게 볼까? 이 질문에서 탐구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글입니다. 탐구는 결국 글로 정리돼야 학생부가 되는 거예요. 보고서나 자기평가서로 이렇게 흐름을 남겨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걸 그냥 강의로 끝내지 않고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따라할 수 있는 워크북 형태로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3월달 출간될 예정인 한 권으로 끝내는 합격 생기부 탐구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책 읽고 끝이 아니라 진짜로 키워드도 뽑아보고 질문도 만들어보고 탐구 구조도 잡아보고 글로 남기는 그 과정을 한번 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읽는 책보다는 훨씬 힘들 거예요. 근데 직접 해보고 만들어 보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책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고교학점제 취지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학생이 선택하고 자기 진로에 맞게 설계하는 교육. 근데 현실에서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고요. 입시와도 완전히 지금은 딱 맞아떨어지진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 개선안은 그 간극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미래를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걸 하는 힘. 그걸 우리 아이들 혼자 하게 두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질문하고 탐구하고 기록하는 학생. 결국 그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간다는 겁니다. 이제 1.4도 떨어질 수 있고요. 2점대도 붙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 차이는 결국 탐구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탐구력은 하루아침에 안 생겨요. 대신 지금부터 작게라도 시작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지금 우리 아이들 성적에서 가장 불안한 지점이 무엇인지 한번 남겨봐 주세요. 세특이 걱정인지, 수능이 걱정인지, 선택 과목이 걱정인지 이렇게 한 줄만 적어주셔도 질문을 기반으로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